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 측에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당초 집계되던 것보다 더 강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소비가 둔화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가 탄탄한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9월 금리 인하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도 차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퇴근길 인천 도심에서 화물차가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아 버스 승객 등 18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연희동 도로 한복판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해서 달리던 승용차가 빠지며 2명이 다쳤습니다. 추가 땅꺼짐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현장 조사 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뿐 아니라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의 중국 방문을 마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중국 측에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방중 결과 브리핑에서 베이징에서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권 도전 출정 시기였던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삭제돼 논란이 된 가운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인사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3%를 기록하며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8%보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속보치의 2.3%에서 2.9%로 상향 조정된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1분기에는 1.4%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 3%는 1%대 후반대 언저리로 추정되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을 웃도는 수치로 미국 경제가 탄탄한 소비를 바탕으로 2분기 들어 예상을 뛰어넘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 개혁을 위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동 안정장치 등을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산곡동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하던 승용차 3대를 들이받으면서 이 충격 여파로 승용차와 버스까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1톤 화물차는 지하철 7호선 산곡역 담벼락을 들이받고서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고 버스 승객 17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 연희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SUV가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연희동 성산로 상암동 방면 차도에 구멍이나 흰색 SUV가 빠졌습니다.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였습니다.
차 안에 있던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뒤 맥박이 돌아왔고 80대 운전자는 복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29일 테러 소탕을 명분으로 요르단강 서안에 툴카렘과 제닌 등에서 이틀째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툴카렘에서 대테러 활동 중인 군과 신베트, 경찰이 모스크 안에 숨어있던 테러리스트 5명을 교전 끝에 제거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서한 작전 사망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인을 총격으로 살해하는 등 여러 테러 공격에 연루된 무함마드 자베르가 포함됐다고 이스라엘군은 설명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 측에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베이징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중국 당국자들을 만날 때마다 어떤 국가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방중 기간에 중국 외교사령탑인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과 중국군 2인자 장유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만났고 브리핑 직전에는 시진핑 주석과도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은 두 사람이 모두 올해 말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와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한다면 함께 앉을 기회를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또 중국 측에 미국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어제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방중 결과 브리핑에서 베이징에서 참석한 모든 회의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대권 도전 출정식이었던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강령에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삭제돼 논란이 된 가운데 현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 인사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 겁니다. 물가 고용 지표와 함께 미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미국 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는데요.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3.0% 증가한 거로 수정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8%보다 0.2%포인트를 높인 겁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또 1분기 1.4%의 2배가 넘습니다. 미 상무부는 더 강해진 개인 소비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이 속보치 2.3%에서 잠정치 2.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민간 지출 증가율도 2.6%에서 2.9%로 올렸습니다. 고금리 실업, 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저축 감소 등에 따라서 소비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가 더 탄탄해지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인하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나 할지 고심 중인 미 연방준비제도엔 부정적 변수를 줄여준 셈입니다. 새 물가지표도 연준의 고민을 덜어줍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지수 상승률이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5%로 조정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도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나왔습니다. 미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한 뒤 실시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케네디가 후보직을 사퇴한 뒤인 지난 25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들은 각각 3개 주에서 오차 범위 내 우위를 보였고 한 곳에서 동률을 이뤘습니다. 해리스는 조지아와 미시간, 네바다에서, 트럼프는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앞섰고 펜실베니아에서는 48대 48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두 후보가 앞선 곳에서도 격차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3%포인트 이하로 나타나
대선 승부를 결정할 경합주 경쟁이 초박빙 양상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가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하도록 음모를 꾸몄다며 다시 그런 짓을 한다면 여성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로 발간하는 책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백악관에서 저커버그를 만나는 사진과 함께 그는 늘 대통령에 맞서 진정한 음모를 꾸몄다고 썼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저커버그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투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시설을 투자를 위해 비영리 단체에 4억 달러를 기부한 것을 두고 한 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이 지원이 민주당을 돕기 위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무장 세력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뿐 아니라 최근엔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격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모스크. 이슬람 무장 세력이 숨어서 폭발물을 만든 곳이라며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여러 테러 공격에 연루된 무함마드 자베르를 포함해 이곳에 숨어있던 테러리스트 5명을 교전 끝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테러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요르단강 서안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جرفوا بأجزاء من البيوت قصفوا بيوت العبادة وهذا أكثر شيء عز علينا وأبكانا بيوت العبادة.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민간인 희생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서안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상황도 여전히 참혹합니다. 29일 새벽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가자시티의 건물이 불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8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سمعنا صوت القصف الساعة 3:30 سمعنا صوت الزعاق ناس في الشارع بتزعق طلعنا نجري لقينا الدار ماكله هواية وبدت النيران تشتعل.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선 가자 주민 200만 명을 굶어 죽게 놔두는 것도 정당화되고 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한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And I think that the European Union has not to have taboos in order to use our toolbox in order to make humanitarian law respected. 가자 지구에 이어 요르단강 서안까지 이스라엘군의 동시다발적인 공습이 이어지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 답답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협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직접 가서 데려오겠다며 가자 지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이후 110일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3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에 앞서 진행된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국정브리핑을 40여 분간 진행했습니다. 연금과 의료, 교육, 노동의 저출생 대응까지 이른바 4+1 개혁의 설명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을 8, 9년 늘리는 모수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국정브리핑에 이어 기자회견은 예정됐던 1시간을 넘겨 약 90분간 진행됐습니다. 총 19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 김건희 여사 의혹, 최상병 특검법 등 전국 현안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발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고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며 특별히 현 정부의 입장과 관련 있는 인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는 극명했습니다. 여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났다고 호평을 했지만 야당은 자화자찬만 가득한 브리핑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손혜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민생과 경제 그리고 개혁 과제에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연금과 노동, 의료, 교육과 같은 핵심 개혁 과제들을 소상히 설명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브리핑으로 국민은 물론 관련 법안들에 대한 국회 협치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4+1 개혁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젠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며 야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자화자찬만 일색인 브리핑이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생 대란, 의료 대란에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밝힌 4대 개혁 구상도 구체적인 내용 없는 추상적인 해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습니다.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조국 혁신당도 전형적인 전파 낭비 브리핑으로 차라리 아무 일도 벌이지 말라는 게 민심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신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여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마디로 현금살포법 시즌2입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곡간만 축내는 세금살포 포퓰리즘입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여야는 하루 만에 대통령 기자회견과 쟁점 법안을 두고 상반된 인식을 드러내며 다음 달 정기국회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어제 저녁 퇴근길에 인천 도심에서 화물차가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아 버스 승객 등 18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전기차는 아니어서 2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신기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버스도 전조등이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한창 퇴근길로 바쁜 저녁 시간, 인천 산곡동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 충격 여파로 승용차와 버스까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승객 17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늘어서 있고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듯 나와 지켜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 50분쯤. 불은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됐는데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에서 혹시 그 지하에 들어갔다가 안 올라온 가족들이 있는지 소방관에 신고해달라고. 근데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 다 내려왔다가 일단 집으로 복귀하라고 일단 안내방송은 나왔습니다. 소방은 장비 10대와 대원 23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은 지하주차장 연기 배출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선 저녁 8시 40분쯤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가 건물 바깥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신기입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도로가 갑자기 꺼지면서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다쳤습니다. 구청 등은 도로를 통제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배민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SUV 차량이 기우뚱하더니 그대로 쑥 땅속으로 사라집니다. 갑자기 도로가 꺼지고 차량이 왼쪽으로 쓰러지며 구멍에 빨려 들어갔는데 차체 대부분이 땅속에 빠져 문짝만 겨우 도로 위로 드러났습니다. 뒤에서 달리던 차량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멈춰섭니다. 서울 연희동에 있는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건 오전 11시 20분쯤. 구멍은 가로 6m, 세로 4m에 깊이는 2.5m로 차량 한 대가 빠지고도 남았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갑자기 웅성웅성거려서 밖에 나가봤는데 도로 건너편에 차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고로 운전자 80대 남성은 복부를 크게 다쳤고 동승자인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을 되찾았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빼냈지만 도로 통제는 계속됐습니다. 한쪽 방면 차선을 모두 통제하면서 차들이 반대 방향 한 개 차선과 인근 샛길로 우회했는데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사고 차량을 끌어올린 관할 지자체는 구멍 주변의 도로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대로 도로 복구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땅 꺼짐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며 사고 난 구간은 지난 5월 당시에는 땅속 빈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며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로를 임시 복구하고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낮에는 많이 덥다고요? 네, 연일 내륙은 열대야가 쉬어가며 아침 공기가 선선합니다. 찬 공기가 태풍 산산을 막으면서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는데요. 다만 서쪽 지방에는 폭염이, 동해안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내륙은 밤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 부산 25.8도, 제주도는 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대전, 광주 34도,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맑고 더운 서쪽과 달리 동해안은 언제까지 비가 이어질까요? 네, 현재 동해안에 내리는 비는 오늘 낮까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또 영동 중남부에는 내일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영남 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네, 끝으로 주말 날씨 더위 전망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말과 휴일에는 영동을 제외하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방은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9월의 시작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며 기온도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살면서 이런 국회는 처음 경험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상황이 해결된다면 영수회담을 10번이라도 하겠다며 한탄에 가까운 답변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답변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건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인사청문회라든지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일제강점기 당시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김 후보자의 발언 등이 이어지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서승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양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유일호 구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창경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위원장 위촉안도 함께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차례 연기가 됐던 국민의힘 한동훈,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 날짜가 휴일인 다음 날 1일로 확정됐습니다. 네, 한 대표 측이 전체 생중계를 요구했던 회담 형식은 일부만 공개하는 것으로 조율됐는데 의제협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올해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박 2일 연찬회와 워크숍을 떠난 거대 양당이 다가오는 일요일에 대표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만남이 미뤄진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여야 대표회담을 오는 일요일 9월 1일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내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생중계 여부를 두고 입씨름이 오갔던 회담 형식은 여야 대표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양당의 정책위 의장과 수석 대변인도 회담장에 배석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협의를 진행을 한 다음 수석 대변인이 마지막 회담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야 대표가 만나 무엇을 논의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에 더해 의료 대란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의 자존심보다 귀한 게 국민 생명이고 국민의 삶입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면서 국민의힘은 의정 갈등은 의사단체와 정부가 풀 일이지 국회에서 입법이나 예산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며 대화 주제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신 추석 명절 민생 회복책과 정쟁 중단, 정치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자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뒤로 끌어다니는 힘보다 2배의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여당 측은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를 갈라칠 의제만 들이민다는 불쾌감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최상병 특검에 이어 가장 중요한 현안마저 피하면 뭐하러 회담을 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양측은 추가 실무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의제를 다시 좁혀본다는 계획입니다.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아도 여러 얘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사실상 빈손회담으로 끝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입니다. YTN9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의 의제를 확정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실무 협상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민주당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실무 접촉을 갖고 회담 의제를 둘러싼 이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세 번째 임기를 2년 남기고 직을 잃은 조 교육감은 여전히 당시 선택에 후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채용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 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첫 3선 서울시 교육감이 된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결정이 옳았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를 확정한 건 사필 규정이라며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라는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아이들 교육엔 나란 곳 없이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전교조에 진 빚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던 조 전 교육감에게 엄정한 판결이 내려진 거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도덕적 하자가 아닌 공익적 정책 결정을 문제 삼아 하차시켜 심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 정치활동 금지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를 구제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천하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오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가 타인의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나 직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서 수출 사유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사전 면담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이 검사가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나 헌법의 공익실현 의무를 어긴 것이라면서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김기영 문영배 재판관의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을 고려해야 하고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모방범죄가 걱정된다며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반면 최윤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기했는데 최고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최윤종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최윤종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현행법상 20년 뒤 가석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어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또 적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음주량을 파악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60대 A씨가 SUV 운전대를 잡고 왕복 2차로를 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2시간 50분 만에 500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술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음주량을 파악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만큼을 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계산했더니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된 겁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선 사상자 2명을 낸 포르쉐 음주사고 운전자가 2차례에 걸쳐 술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꼼수가 난무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사건 사고 한 줄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에서 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 11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70대 화물차 운전자와 다른 차량의 시민들이 다쳤습니다. 이 화물차 운전자는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새벽 4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인근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지난달 14일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그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가 고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그제 오후 6시쯤 성남시 중원구에서 담배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은 초범이고 영화에서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며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 경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직원을 사칭해서 온라인상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예고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상자산 채굴 사업을 이유로 158명으로부터 160억 원을 투자받은 뒤 달아나 신분을 숨기려 성형수술까지 받은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 척추 전문병원의 70대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에게 과거 1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과거에도 아내를 흉기로 겁박해 내려진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수차례 위반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인천에서 148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시스템 개발과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해 다른 고객의 예약 정보 등 개인정보 1,800여 건을 노출한 하나호텔 앤드 리조트가 과징금 과태료 1억 8,800여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물가는 높고 쓸 때는 많다 보니까 소득이 늘고 있다는 게 영 체감이 안 되실 텐데요. 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5% 늘었지만 실질 소득은 0.8% 느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4가구 중 1가구는 적자를 봤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96만 천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5% 늘었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상승세입니다.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소득이 많아졌습니다. 실질 소득도 435만 3천 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고물가의 증가폭은 0.8%에 그쳤습니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현상은 8개 분기째 계속됐습니다. 지난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81만 원으로 4.6% 늘었습니다. 특히 과일과 과일 가공품 소비지출액은 12% 넘게 늘었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지출이 많은 적자 가구 비중은 1년 전보다 1% 가까이 늘면서 23.9%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기준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2021년 이후 3년 만에 적자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중이 54.9%로 2.2%포인트 늘었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사 가기 직전에 집을 수리한다거나 그러면서 같이 이제 가구라던가 가전을 같이 구매하면은 이제 좀 큰 돈이 좀 이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내구재가 증가해서 좀 적자 가구 비율이 좀 증가하지 않았나. 무직 가구 증가로 1분위 가구 소득이 3.7% 느는 데 그쳤지만 근로소득 증가로 5분위 가구 소득은 5.1%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소득은 1분위의 5.36배로 1년 전보다 0.02배 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은 다만 소득 분배 상황은 계절성과 변동성이 큰 분기별 가구 소득보다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통계청이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6월에는 산업 생산이 줄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와 설비 투자는 늘었는데요. 이런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이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공개합니다. 6월에는 은행권 대출 금리가 한 달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가계빚 증가세에 은행권이 앞다퉈 금리를 올린 만큼 7월엔 반등세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 국세 수입 현황을 공개합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누적 국제 수입은
168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조 원 가까이 줄었는데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저조해 법인세가 급감한 영향인데 이 7월에 얼마나 만회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범죄 심각성이 커지며 상황 진단에 돌입한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미성년자도 적잖게 포함된 만큼 촉법 소년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정부의 딥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이 미진해 한계가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도 적잖은 만큼 정치권이 또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4% 늘어난 1조 8,16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은 모두 50억 7,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9,300만 원 늘었습니다.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교육 예산을 1억 원 늘린 3억 원으로 편성했고,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과 신규 건립에 7억 1,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등 불법 영상물 관련 상담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서버 증설 작업이 끝나서 지난해보다 2억여 원 적은 30억 6,900만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태풍 10호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면서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의한 부상자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속출하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규슈 일대 주민 225만 명을 대상으로 대피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흙탕물로 변한 하천이 주변의 주택가를 삼킬 듯 거칠고 빠른 기세로 흐릅니다. 도로는 물바다로 변했고 트럭들은 절반 가까이 잠긴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전신주가 건물을 그대로 덮친 채 쓰러져 있는가 하면 강풍에 주택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 벽면이 크게 뜯겨 있습니다. 규슈에 상륙한 태풍 10호 산산의 위력입니다. 오이타 현에는 48시간 동안 580mm의 비가 쏟아졌는데 기상청 통계 이후 최대 강우량입니다. 각지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되면서 가고시마, 미야자키, 구마모토 현에는 22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のないような暴風、高波、高潮が予想され、最大級の警戒が必要です。 인명 피해도 잇따랐는데 규슈 지역 7개 현에서는 강풍의 여파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선박에서 조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되기도 했습니다. 또 가고시마 현 21만 2천여 세대, 미야자키 현 1만 6천여 세대 등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이어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태풍에서 다소 떨어진 곳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이 도달하기 전 아이치현에서는 기습폭우로 무너져 내린 토사가 가정집을 덮쳐 일가족 5명 중 3명이 숨졌습니다. 규슈 신칸센 고속열차도 운행이 중단되고 일부 고속도로는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규슈와 시코쿠를 오가는 항공편 수백 편도 결항했습니다. 태풍은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종단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관광객으로 분배할 그리스 중부 항구 도시 볼로스의 모래사장이 죽은 물고기떼로 뒤덮였습니다. 볼로스 당국은 칼라 호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까지 죽은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있다며 다 수거하면 100톤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죽은 물고기에서 나오는 악취로 해변을 찾은 관광객이 발걸음을 돌리면서 현지 관광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객의 실수로 깨졌던 3,500년 된 항아리가 보건 전문가에게 맡겨져 다시 전시될 예정이라고 AP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헤으트 박물관은 이번에 파손된 청동기 시대 항아리를 하이파 대학교 고고학과 보건가인 로이 샤프르에게 보건 작업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박물관 측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소년과 부모를 다시 초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정오쯤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 수폴스의 한 도로가 타조 때문에 한동안 마비됐습니다. 타조 한 마리가 도로 한가운데 서서 차량 통행을 막자 운전자들이 내려 음식을 주면서 타조를 길가로 몰아냈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타조가 다른 주에 사는 여행객의 트레일러에 타고 있던 타조들 가운데 한 마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인근 부뇰 마을에서 토마토 축제 라 토마티나가 열려 수천 명이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며 행사를 즐겼습니다. 트럭 7대가 마을 중심가를 다니면서 잘 익은 토마토를 날랐습니다. 이 축제에 참석하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발렌시아에서 40km 떨어진 부뇰 마을을 방문합니다. 덴마크 장난감 제조업체 레고가 오는 2032년까지 모든 블록 제품을 재생 가능하거나 재활용한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레고 블록을 만들 때 원유가 아닌 재생 가능 수지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요. 재생 수지를 사용하면 비용이 70% 이상 더 들어갈 전망이지만 레고는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네, 파리에서 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체육계의 낡은 관행과 체육 관련 협회들의 부당한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최근 현안에 대한 솔직하고 시원한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정상에 오른 순간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안세영 선수. 모든 순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유인촌 장관은 기득권을 가진 어른들이 요즘 선수들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탓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올림픽 전부터 충돌했던 대한체육회와 기타 종목별 협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진 겁니다. 나를 따라라. 우리 말을 들어라. 안 들으면 국물도 없다. 뭐 이 스타일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는 지금 아마 특히 이 체육 쪽의 젊은 선수들이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특히 갑작스레 올림픽 해단식을 축소한 대한체육회를 향해선 거듭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선수들의 피로를 꼽았지만 예산 배분 개혁 등으로 문체부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까지 와서 해단식을 하고 거기서부터 시청 앞까지 걸어서 퍼레이드도 했어요. 그럼 뭐 그때도 엄청 피곤했을 텐데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민감한 주제인 메달리스트 병역 면제 혜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쩌면 그 BTS가 그동안의 그 과정에서 이루어낸 결과는 거의 올림픽에 금메달을 여러 개 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뭔가 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그것을 검토할 때는 된 것 같아요. 비싼 영화값 논란에는 본업인 연기자이자 문화부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좀 비싸졌다.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결국 극복할 수 있는 건. 문화부 장관만 두 번째, 스포츠 문화 현안과 관련된 유인촌 장관의 솔직하고 시원한 목소리를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그룹 엑소의 찬열이 어제 첫 번째 미니 음반 블랙아웃을 발표하면서 솔로로 데뷔를 했습니다. 일본 앨범에는 같은 제목의 타이틀곡을 포함해서 다채로운 장르의 6곡이 담겼습니다. 찬열의 첫 미니 음반은 발매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대만과 베트남 등 전 세계 51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외벽 전면에 영상을 투사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 서울라이트에선 DDP 개관 10주년과 김환기 화백 사후 50주기를 맞아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작품 9점을 재해석한 영상을 선보인다고 서울디자인재단이 밝혔습니다. 네, 프로야구 삼성이 연장전에 터진 구자욱의 홈런포로 키움과의 주중 3연전을 모두 쓸어담고 4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삼성은 연장 11회 초 구자욱이 키움 이명종의 높은 공을 잡아당겨 솔로 아치를 그리며 키움의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키움과의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삼성은 4연승을 내달리며 선두 기아를 4경기 반차로 추격했습니다. 광주에서 SSG는 중심 타자 최정과 에레디아, 한유섬이 모두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기아를 누르고 2연패를 끊었습니다. KT는 서울 잠실에서 8회 초 로하스의 3타점 적시타를 포함해서 대거 5득점하며 LG의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편 NC는 창원 홈경기에서 삼진 10개를 추가하며 6이닝을 21점으로 막은 하트의 홈투를 앞세워 두산의 10대2로 승리했습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